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오늘부터 김박현 입시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에서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서툴 수도 있지만 내용의 중심을 두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씀하시던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은 시작이라 대한민국 입시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3편이 끝난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입시의 모든 것 제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의 모든 것 1편입니다. 자, 1편은 중학교 2학년까지 입시를 다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까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크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져 있고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통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과목으로서 소양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하는 과목으로서 수능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습하는 우리 아이의 꿈과 관련된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능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것이 수능 과목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생이라면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을 충분히 갈고 닦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관련된 학과로 진학해라 라는 것이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데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뭔가 찜찜한 게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내신입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줄어든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본인의 꿈과 관련된 것을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모수가 적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이 이제 수능 과목이다라고 했는데 그만 정말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꿈과 관련된 거 선택해서 들었을 때 수능에는 정말로 안 나오느냐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죠. 그래서 정부는 이 두 가지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수능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신은 어떻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정책을 해결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자, 수능은 원칙적으로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원칙적으로 수능에서 배제했느냐라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이 만일에 꿈이 경제학자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생으로 갖춰야 될 공통 과목을 충분히 학습하면서 소양을 갈고 닦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충분히 학습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 경제 수학을 선택해서 하고 경제학과로 진학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교육 과정을 밟아온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 경제 수학이 수능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꿈은 기계공학자인데 경제수학을 들어야 된다. 내 꿈은 사회복지사인데도 경제수학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배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신입니다. 자, 내신은 3단계 성취도 평가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원래 고등학교 내신은 석차 9등급으로서 평가가 되는데 이 진로 선택만큼은 이 석차 9등급이 사라지고 3단계 성취도 평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아이가 경제학자가 꿈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경제학자가 꿈인 아이가 과연 몇 명 있을까라는 거 아닙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많아야 한 열댓 명 정도 수준. 자, 그런데 이해를 덮기 위해서 10명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에 이 경제수학이 경제학자가 꿈인 아이들이 이 경제수학을 선택해서 듣는데 그 학생이 10명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성취도 평가 아니라 석차 9등급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등급은 당연히 4%까지니까 0.4명이죠.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2등급은요. 자, 11%까지죠. 그럼 10명 중에 11%는 1.1명이니까 몇 명요? 1명이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3등급은요. 자, 23%까지죠? 자, 10명 중에 23%, 2.3명이다. 자, 2명이다. 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근데 만일에 내가 경제학자가 꿈이라서 경제수학을 선택해서 들었는데 모든 시험에 만점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1등급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주 잘해야 2등급일 거고 일반적으로 3등급, 4등급으로 모두 다 곤두박질 칠 거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경제학자가 꿈이라도 이 경제수학을 선택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많은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는 그 과목을 이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신을 석차 9등급이 아닌 3단계 성취도 평가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나요? 자, 그런데 정부의 가이드안을 보면은 A가 32.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이드 아니지 이렇게 되는 일은 없죠. 자, 그러면 32.4%라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몇 등급입니까? 4등급 아닙니까? 그죠? 자, 23%까지가 3등급이니까 당연히 4등급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많은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A가 나오는 비율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35%에서 50% 정도가 다 A를 받더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4등급, 5등급도 A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리고 수능에도 안 나온다고 하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 꿈과 관련된 것을 선택해서 이수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수시든 정시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수능 연계 과목을 확정했습니다. 수능 연계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소양 과목이라고 했고요.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하는 수능 과목이라고 했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습하는 우리 아이의 꿈과 관련된 과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소양 과목은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수능에서 다 배제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죠? 한국사, 인문은 일반적으로 3등급, 자연은 일반적으로 4등급까지 다 만점 처리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수능에도 관계없고 한국사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한마디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 관리 철저히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하는 이 일반 선택 과목은 모든 과목이 수능으로 정해졌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 꿈과 관련된 과목은 자, 수학의 기하와 가탐의 투 과목 이외에는 모두 다 수능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 수능 연계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그대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목별로 들어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국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하고 문학이라는 이 과목은요.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누구나 응시해야 되는 필수응시 과목입니다. 그리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국어에서는 문법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 이 문법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대부분 아이들은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합법과 작문 쪽을 집중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언어와 매체가 좋은 아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법과 장문이 대다수가 선택할 것인데 공부를 좀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어 문법이요. 어떻습니까? 한번 체계를 잘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은 언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 내가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거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 전에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했던 우리 선배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들은요, 이 과목명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 비춰봤을 때 독서, 문학,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능에서 배제된 고전 읽기죠. 이것까지 모두 다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고전 읽기 아예 삭제가 됐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도 내가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게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동일한데 공부하는 양은 줄었어. 이 말은 뭡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득점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비슷한 점수대가 굉장히 두툼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으니 한 문제에 붙고 떨어지는 것이 달려있을 수 있다.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이요. 수학은요, 수원, 수트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자연, 공통 누구나 다 응시해야 되는 필승시 과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적분, 한글, 통계,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했던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이 미적분은요, 바로 미적분 2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하는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하와 벡터, 기백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적분과 기하는 자연계열 수학, 즉 이과 수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문계열 학생은요, 미적분, 학통,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인데 어떤 걸 선택할까요? 맞습니다. 인문계열은 100% 그냥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말했을 때 자연계열이 미적분, 학통,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이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갔으면 참 좋겠다. 내가 갔으면 참 좋겠다. 그 상위권 대학은요, 자연계열은 학통하지 말고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위권부터 지방대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연계열이 미적분, 학통, 기하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위권 대학을 못 가는 자연계열은 결국 어떻습니까? 네, 자연계열 중에서 중위권 이하. 네, 뭘 선택할 수 있어요? 네, 확통을 선택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확통으로 갈아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했던 우리 선배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 쪽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 선배들은요, 대학을 갈 때 어떻게 갔었냐? 자, 내용 교과명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수원, 수트, 미적분, 기하 모두 공부해서 수능 봐서 대학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 내가 어려운 거 버릴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하는 시간은 동일한데 양은 줄었다.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점수대가 높아질 수 있고 동일한 점수대가 두툼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으니 한 문제에 붙고 떨어지는 현상이 우리 선배들보다 훨씬 더 심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인문계열 학생 한번 봐볼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연계열 가기를 선호합니까? 인문계열 가기를 선호합니까? 당연히 자연계열 가기를 선호하겠죠. 자, 그런데 왜 인문계열 가려고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수학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계열을 안 가고 인문계열로 결정을 하고 확률과 통계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 중위권 이하 자연계열이 확통을 해도 되니 어떻습니까? 처음에 미적분과 기하를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 점수로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상위권 대학을 못 가. 그래서 대학을 낮추고 보니까 그 대학은 확통을 해도 돼. 그러면 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로 갈아타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 바짝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는요, 우리 선배들하고 동일하게 절대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를 봐볼게요. 탐구는요, 전통적으로 인문은 사탐이고요. 자, 인문은 전통적으로 사탐이고 자연은 전통적으로 과탐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 계열 구별 없이 사탐, 과탐 전체에서 두 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이 사탐도 되고 가탐도 되는데 가탐을 보는 인문계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인문계열은 그냥 100% 그죠? 100% 사탐입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했을 때 자연계열이 사탐도 되고 가탐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상위권 대학은요,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우리 학교 오고자 하니, 그리고 자연계열이니, 그러면은 사탐하지 말고 과탐에서 2개 선택해. 한마디로 상위권 대학은요, 과탐에서 2개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과탐에서 2개를 선택할 거고, 자연계열이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인데 내가 어차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대학을 낮추니까 그 대학은 사탐을 해도 돼. 그러면 중위권부터 사탐으로 갈아타는 아이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것도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탐구는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자, 그죠?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어려운 거 버리니 동점대들, 즉 비슷한 점수대들이 두툼하게 형성될 거고 한 문제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죠. 자, 나는 합법과 작문이 쉬워서 선택을 했고 나는 언어와 매체가 어려워서 버렸다. 어떤 아이는 합법과 작문을 버리고 언매를 선택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내 친구는 언매를 선택했어요. 근데 실제 수능 자리에서 시험지를 바꿔보니 내가 선택한 합법과 작문은 정말 어렵게 나왔고 내 친구가 선택한 언어와 매체는 정말 쉽게 나왔어. 나는 손해요, 내 친구가 득일 거다. 반대의 경우 나는 득이요, 내 친구가 손해일 거다 아닙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죠. 자, 나와 내 친구는 둘 다 자연계열이고 서울대를 가고자 합니다. 나는 미적분을 했고 내 친구는 기하를 했어요. 실제 수능 시험지를 바꿔보니 내가 선택한 미적분은 정말 어렵게 나왔고 내 친구가 선택한 기하는 정말 쉽게 나왔더라. 나는 어떻다고요? 손해요. 내 친구는 득일 거다. 반대의 경우는 내가 득이고 내 친구가 손해일 거다. 라는 거 아닙니까? 중위권도 마찬가지겠죠. 자, 인문은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연계열 중위권 중에서 미적분을 하던 아이가 있을 거고 기하를 하던 아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점수가 안 나와서 상위권 대학은 못 갑니다. 그래서 중위권으로 대학을 낮출 거 보니까 확통을 해도 돼요. 어떤 아이는 갈아타고 어떤 아이는 갈아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아이는 갈아타서 학통을 받는데 굉장히 점수대가 높아졌고 어떤 아이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그대로 고수하다가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한마디로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부는 그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통 과목은 75% 정도, 선택 과목은 25% 정도 출제하게끔 명시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자, 필수로 응시 과목은 100점 중에 75점, 다음에 선택은 25점에서 100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선택 과목은 배점이 작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든 점수차는 크게 나지 않을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닐 거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정시는 1점에도 붙고 떨어지는데 25점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라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합법과 작문을 선택했는데 23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 친구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21점이 나왔습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우리 아이가 유리한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21점이 나오고 우리 아이 친구는 기하를 선택했는데 23점이 나왔습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우리 아이 친구가 유리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한마디로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긴다. 그렇다면 한 문제라도 실수를 적게 하는 아이들이 유리하다. 그 아이들이 누구냐라는 거 아닙니까? 재수생이다. 그래서 N수생이 절대적으로 강한 정시가 펼쳐질 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에 쏠림 현상 분명히 생기죠. 왜요? 자연계열 상위권은요, 가탐에서 2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가탐 다 해도 되죠. 인문은 아예 사탐이고 자연 중위권부터 지방대까지는 자연이 사탐을 해도 되죠. 당연히 갈아타겠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탐구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연계열은 가탐 2개를 요구해도 되고 가산점을 줘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리고 또 가탐 하나, 사탐 하나를 요구를 해도 되고 또한 가산점을 줘도 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발표되는 것을 딱 봤을 때는 상위권 대학은 가탐 2개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탐, 가탐 다 섞여 있습니다. 가산점 의미 없습니다. 한마디로 탐구에 쏠림 현상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안한 입시가 펼쳐지는 것이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입시가 펼쳐지면서 정부는 이런 틀을 확정했습니다. 뭐냐? 자, 수시가 70이고 정시가 30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 대한 그 공정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급기야 정부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에 한해서 정시를 40%까지 10%를 확대하게끔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30에서 40, 10%만 늘렸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정시 100%도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시가 100%로 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맞습니다. 자, 이 선택적 수능에서는요, 한 문제라도 실수 적게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한 문제도 실수 적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가 누굽니까? 재수생이죠. 당연히 재수생이 굉장히 강한 입시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중학교 2학년까지 입시 아닙니까? 정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재수생이 양산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그 고민 끝에 16개 대학에 한해서 40%까지 확대한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은 부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록에서 올라오시면 반드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로서 정시 준비생이 증가됐다라는 것이죠. 정시 준비생이 증가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재학생 중에서 정시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재수생이 굉장히 늘었다.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부록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 이런 수능에서는 N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선택형 수능에서. 앞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요. 특히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 수능을 통해서 재수생을 이기기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재학생은요, 재수생에게 못 당한다. 그래서 수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시는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뭡니까? 바로 교과가 아닌 종합적이죠.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는 별도의 강좌로 다시 업로드가 될 거니 그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에서 최저학력은요, 대학 자율에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수능 평가 방법이죠.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고 기타, 나머지 과목은 절대평가다라는 겁니다. 자, 수능에서요, 수능이 쉽든 어렵든 관계없습니다. 자, 변별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과목은 상대평가 과목입니까? 절대평가 과목입니까? 당연히 상대평가 과목이죠. 절대평가는요, 100점하고 90점이 똑같이 1등급 아닙니까? 근데 상대평가는요, 100점하고 99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탐이 변별력 확보를 해줘야 돼요. 맞나요? 그런데 상위권대 정시와 의학계열의 이 정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선택형 수능에서. 자,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거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니 당연히 고득점과 동점대가 비슷하게 속출이 많이 된다. 거기서 한 문제로 적게 틀린 아이들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나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뭡니까? 한 문제에 붙고 떨어지는 것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N수생이 유리한 입시가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학교 2학년까지는요. 재수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의학계열과 상위권대에 한한 것이고요. 중위권대도 물론 미미한 영향은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수능 가지고 가는 데는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시가 당연히 어떻다고요? 네, 재수생이 유리하다. 그러면 재학생은요, 수시에 도전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수능하지 마라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건 아시죠? 수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차근차근 강좌를 올리겠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별도의 강의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경되었고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인적 학적사항이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것이고 합쳐지면서 부모 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자, 출결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수상 경력에서 올해 고3이죠.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상급 학교, 즉 대학교 진학 시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이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이 수상 경력이 모두 다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증과 인증, 네, 대입,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대입 자료로 미제공이 된다. 한마디로 자격증과 인증을 따봤자 대학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별도의 강의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희망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분과 같이 진로 희망이 삭제됐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 1년에 한 개씩 제공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선언문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 동아리가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 직감하셔야 됩니다. 봉사활동요, 네, 실적은 기대되지만요, 특이사항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개인 봉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제 학교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 잘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글자 수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똑같이 현행처럼 유지가 됩니다. 다만 방과 후 학교가 기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도 마찬가지 현행 유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어떻다고요? 네, 독서 활동이 대학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느냐라는 것인데 아닙니다. 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방법을 업로드할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론 그대로 존재하는데 추천서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학교 2학년까지 펼쳐질 입시, 정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한 장에 요약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요 보겠습니다. 독서문학은 인문자연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하는 필수응시 과목이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했죠. 근데 합법과 작문 응생이 다수이고 상위권은 엄매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수학을 보겠습니다. 수원, 수투는요 인문자연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해야 되고 미적분, 학동,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인문계열은 미적분, 학동,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인데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학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계열 상위권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고요. 중위권부터 미적분, 학동,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통, 인문 100%가 봅니다. 그리고 중위권 이하 자연계열 일부가 넘어와서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는 자연계열, 즉 상위권과 중위권 일부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탐구요. 자, 인문은 사탐에서 두 과목, 자연은 상위권은 과탐에서 두 과목, 중하위권은 사탐, 과탐 아무거나 다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국어가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도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죠. 자, 선택 과목이 있다라는 것은 선택형 수능에서는 내가 어려운 거 버리고 내가 쉬운 거 선택해서 하니 한 문제라도 실수 적게 하는 아이들이 유리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은 동일한데 공부한 양은 줄었으니 고득점과 동일한 점수대가 비슷하게 많이 두터워질 거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탐구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참고 영어는 반드시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영어 1등급이 안 나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도 부록을 통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입시의 모든 것 1편이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은 2편인데요. 고기 학점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